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슈를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의 문정은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까지 예의주시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차익 실현을 위한 스탠스를 가져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지난주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던 이 파월 의장이었기에 시장은 이번 발언에서도 비슷한 이런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견조하게 나타난 미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향방을 알 수 없게 된 듯한 상황인데요. 한편 시장 분석가들은 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 인상에서도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실적 대체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기업들 실적에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제와 다르게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시총을 이끄는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생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세원 기자와 함께하겠는데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을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초 들어오면서 이 시장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조금 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반면에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양도성 예금 증서와 기업 어음 금리 등 이 시장 금리는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먼저 시장 금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요.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는 지난해 말 14년 만에 4%를 넘어서면서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3.49%로 하향 안정됐습니다. 기업어음 CP 91일물 금리도 최근 14일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 보이며 4% 초반대까지 내렸습니다. 반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며 시장 금리와 반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번 달부터 신용거래 융자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양도선 예금증서 CD 금리 또 기업어음 CD 91일물 금리 등 모두가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자, 근데 궁금해지는 게 이 증권사별로 금리는 다를 듯한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리는 걸까요? 네, 증권사들이 인상 예정인 금리부터 말씀드리면 상단이 9에서 10%에 형성돼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현재 9.9%인 상단 신용거래 금리를 오는 15일부터 10.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9.9%로 올리고 유한타증권은 일부 고객들의 이자율을 0.05%에서 0.25%포인트씩 올려 최고 10.4%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 연말과 연초에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10% 수준으로 이미 인상한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금리를 정할 때 CD나 CP 금리를 기본으로 거기다 가산금리를 얻는데
시장 금리가 내리더라도 이를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게 증권사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금리 상황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침체기 정말 많은 좀 걱정과 우려가 좀 섞여 있는 이런 분야인데요. 이 서울에 이어서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지역들 집값 하락이 좀 가파른 이런 모습이라고요. 네, 신도시를 품은 경기 지역은 주간 낙폭이 1%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8%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0.25% 떨어진 데 비해 경기도는 0.55%나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이 1%대로 떨어지면서 경기 지역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와 교통망 개선으로 각광을 받았던 2기 신도시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한때 15억 원에 육박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최근에는 10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2기 신도시 하락세가 조금 눈에 띄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 가격 하락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 상반기 서울에 풀릴 전월세 물량의 30%가 강남 4구에 몰려 이른바 강남발 전세 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의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보면요. 올 1월에서 6월 서울에 나올 전월세 물량은 월 18만 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4구의 물량이 월 평균 5만 6,048가구로 예측돼 전체의 31%를 차지합니다.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물량 수요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전월세 가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532가구인데 비해 수요가 적어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쇼크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김밥 한 줄도 7,000원에 판매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물가 상승세가 무섭도록 가파른데요. 지난해 크게 올랐던 물가가 올해도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네, 특히 외식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8개월째 외환 위기 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채소값도 크게 오르고 또 전기요금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 품목들이 전년 대비 10% 올랐는데 특히 김밥이 1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떡볶이, 칼국수, 짜장면, 라면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서민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런 좀 먹거리들 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무섭도록 치솟는 외식 물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나요? 네,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뛴 원인이 큽니다. 이로 인해 외식업계의 주요 식재료인 밀 가격이 급등했고 국제 유가 상승도 운송료를 끌어올려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된 겁니다. 현재도 전쟁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물가가 정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인데요. 지난달 기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 2분기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밥상 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쌓여 있어 물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식 물가에 이어서 공공요금 물가까지도 치솟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세원 기자와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특징주 좀 짚어보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현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일제히 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중 갈등에 있어서는 당장은 더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일단락이 되면서 우려는 다소 잠재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오후장 갈수록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53%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더 강하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451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관련주 그리고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갈수록 힘이 더 강하게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23% 오른 77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게임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5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91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449억 원대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정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CES에서 선보였던 VR 기기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들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제시가 되면서 기술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메타버스 ETF는 지난해에는 평균 하락률이 44%에 달했는데요. 최근 한 달간은 대부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올해 첫 MR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퀄컴과 구글과 차세대 엑셀 파트너십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MP가 현재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나인은 23%대 급등세, 이노뎁도 13%가 넘는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플페이 도입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르면 내달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올 1분기 안에 NFC 결제망을 갖춘 편의점과 가맹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될 예정이란 소식에 관련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피 글로벌은 3%대, 나이스도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일단락됐다라고 하죠. 주가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비 상승이 부담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지노맨 캠퍼니는 항암 백신 타깃 선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PJ메탈은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먼저 에코프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호실적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5%, 616%대의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현재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6만 4,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다날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날이 갭상승 출발을
효과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7%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현재도 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를 면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원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산업이 최근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의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에 전일 급등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도 2%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앞서 수급 상황 확인해 봤는데요.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제와 다르게 뉴욕장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뉴욕장은 하락한 반면에 현재 우리장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던 수급 상황 또 여러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종목들이 특히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겹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가 매수가 좀 어제 탈실현 이후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이 계열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SK온의 미국 조지아 공장 쪽에서의 이 가동률에 대한 기대감이 이 SKI 테크놀로지도 그대로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KI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어떤 고객사를 그 매출 기준 80%죠. 이 캡티브 쪽에서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제품 판매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 다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좀 시장에서의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코스닥에서 5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우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출액 2,395억을 기록했죠. 영업이익은 150억을 기록하면서 재작년 대비해서 573%까지 이상 증가를 했는데, 우선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적게도 위성 안테나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에 대한 확장입니다. 뭐 이 방산, 그러니까 어떤 방산이나 또 항공 쪽으로의 이 고객사가 확대가 되는 점도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누적 판매량 상승에 따른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 발생까지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는 모습으로 오늘 기관이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상황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는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지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3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이 고객사의 대형 OLED 가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선제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뭐 실적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꾸준히 4만 원 중반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좀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착된다라고 좀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노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 OLED 쪽에서의 가동률이 하락이 되고 또 고객사 같은 경우에 아이폰의 일반 모델의 출하량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던 상태였는데 하지만 과거 실적이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세트 수요가 좀 부진할 것으로 나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도 어떤 이 다른 새로운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노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디스플레이 이쪽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지 않나 이런 평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 이 주가가 떨어진 과대납폭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큰데 오늘 이노첨단 소재의 그런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와 괴리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매수가는 33,3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 2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하반기 IT 기기 수요 회복과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월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월 증시는요, 상당히 강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1월 증시였는데, 최근 시장은 또 다른 이슈로 좀 상승을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새내기주들의 이런 힘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스튜디오 미르죠. 이른바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세 번째 따상 종목에 등극을 한 건데, 이 최근 들어 새롭게 좀 증시에 좀 편입한 이런 종목들 주가 현황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것과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스튜디오 미르가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미디어 엔터 이런 쪽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한 달에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조 3천억을 매수하는 저력을 보여줬죠.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매도한 게 6조 5천억이었어요. 거의 1년 동안 팔았던 것을 한 달 만에 걷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1월 19일부터 상장된 종목을 보게 되면은 한주 라이트메탈 TEMC가 같은 날 상장을 했어요. 한주 라이트메탈이 공모가 3,100원인데 이쪽은 알루미늄 부품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량화 금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차량의 몸체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0%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TE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특수 가스 이런 쪽에 전문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8%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1월 27일 날 상장한 미래반도체 따상까지 기록을 했었고 공모가에선 6,000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24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로는 오브젠이 1월 말일 날, 1월 30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AI 데이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관련돼서 AI 쪽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아요. 2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된 게 2월 3일에 3기 EV가 상장을 했습니다. 모회사 3기 쪽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이 됐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최근의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테슬라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가 떨어진 만큼 회복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역시나 13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섹터와 흐름에 맞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 첫날 상한가를 치거나 또 따상을 좀 기록하는 등 상장에 성공한 새내기주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상장을 철회하거나 미루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IPO 시장을 앞두고서 좀 설왕설래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자, 올해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다소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네. IPO 시장 향후 분위기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유동성이 다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일단은 그렇게 잘 나가던 증시에 제동은 한번 걸렸죠. 일단 금리라던가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연준에서는 이번 연도에 절대 금리 인하 없어라고 했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속도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준이 그래도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유동성들이 유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강하게 그 기간 동안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고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용 지표 나왔는데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1월에 대규모의 미국 감원이 있었어요.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너무 잘 나왔던 거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감원들이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IT 쪽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연준이 자신하는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해나가는 그리고 금리라던가 물가가 피크아웃한 상황도 팩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내기주가 상장할 당시에 시장 분위기 그리고 그 섹터의 분위기 지금 예를 들면 연초부터 나왔었던 AI라던가 로봇 같은 쪽들이 되겠죠. 그런 분위기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잘 나온 미국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걸 또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증시를 누르는 요인인데 어느 한편으로는 이게 증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의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쁘게만 해석할 지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IPO 시장도 이렇게 좀 물가와 또 시장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상장한 주요 기업들 중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좀 상장 예정인 기업들 참 많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오아시스 많이 아시죠? 새벽 배송의 또 맞아요. 유일한 흑자 기업인데 오아시스도 이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 밖에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도 IPO 도전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시장 상황, 업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차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업종들이 좀 네.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일단은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바이오 이런 쪽들도 유동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배송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오아시스 마켓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 새벽 배송이 된다. 라는 부분들을 본 기업들의 이런 쪽에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의 마진이 작아질 이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지난해를 피해서 올해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보이지만 향후에 시장의 경쟁 구도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 유동성이 만약에 재유입되고 안전자산에 가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백머니 무브를 해서 옮겨온다. 라고 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 제약 바이오로 확산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항상 4차 산업과 관련된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AI와 로봇이 1월에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위성 쪽도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이런 쪽들도 돌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과 관련된 새내기주에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1월 IPO 기업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15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좀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난해 연말부터 또 올 초까지도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차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네. 탑픽
종목이라고 좀 꼽아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150%는 약간의 숫자의 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AI와 관련된 쪽들은 막 250%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의 폐기와 더불어서 좋아질 만한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기업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TEMC라는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 청약할 당시에는 미달됐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뒤집히면서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이 중심적으로 1월에 사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주라이트 메탈도 동일한 날에 좀 상장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약해요.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알루미늄, 차량의 경량화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런 전기차에 비해서는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을 TMC와 한주 라이트 메탈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앞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달 상장할 예정으로 조금 보고가 됩니다. 그야말로 IPO 대어라고 좀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또 상장을 좀 철회하거나 미뤘던 중소기업들이 다시 준비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IPO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 중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곳은 어딜까요? 네, 일단 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느냐, 밴드에서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어가는 분위기들이 거의 굳혀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들이 다시 위험자산, 이런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은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챗GPT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경쟁사인 구글이라던가 한국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 AI 쪽으로 보이지 않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만 주가의 등락만 있을 뿐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센즈랩 같은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AI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사이버 보안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2차 전지는 계속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텐데 제이오라는 기업이 또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해요. 2006년에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이걸 양산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고 소재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AI 섹터 꾸준히 지켜봐라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기업으로 센즈랩 꼽아주셨고 또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꾸준하게 조금 같이 가져가셔라 말씀해 주시면서 제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국내 증시가 좀 상승장입니다. 자, 하지만 어제 제법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 이 조정세가 좀 장기화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분은 뭐 또 전저점 보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들도 하시는데요. 네. 하여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비관론은 계속되고 있고 의심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쓸데없는 비관론은 불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국채 시장 흐름을 한번 이제 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국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미국 국채를 말씀드리다가 이 한국의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국채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동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던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국채 시장이 먼저 무너지면서 계속 반등을 시도했었던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같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어제까지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우리 시장도 국채 시장이 오늘 오전까지는 좀 많이 약했었는데 지금 장중에 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 흐름을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졌었던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채 가격이니까 금리하고는 거꾸로 보셔야죠. 금리가 꼭대기를 친 게 이 아래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그 금리 수준이 한 4.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 나온 수치가 약 한 3.15%.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1.4% 정도, 1.5% 정도가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 실제 기준금리 변화보다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훨씬 빠르게 좀 시장 상황을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이런 하락폭의 38% 되돌림 자리까지 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5까지 내려왔다가 이 3.15%가 국채 시세로 놓고 보면은 조정받은 가격에서 반등을 한 38% 반등을 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8월 달에 고점이 뭘 뜻하냐면은 잭슨홀 미팅 때 어떤 패드 쪽에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왔고요. 그때. 그리고 또 패드 인사들이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무너져 버렸었던 이 흐름이 나왔었던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계속 패드 인사들이 시장을 밀어버리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거기까지 되돌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구실은 노동지표 때문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지표가 없었어도 여기서 바로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조정을 좀 보여서 조금 좀 내려와서 금리 수준을 놓고 보면 뭐 한 3.3%, 지금 3%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조정을 만약에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패턴 자체가 역헤드 숄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게 이제 2차 시세로 만약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자산 시장을 또 국채 시장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비관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리가 맞을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따라서 이 과도한 비관론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금리 하락세도 함께 짚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리 흐름이 고용지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 고용지표의 견조한 흐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조정이 단기에 마무리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을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노동 지표 자체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노동 지표를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재무부가 자본 조달 계획을 만들면서 전분기에 미국 경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서 노동 부문만
그 코멘트된 것 중에 노동 부분만 이렇게 퍼왔는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은 노동 일자리 수가 25만 개, 한 달에 25만 개가 늘어났다. 이것과 함께요. 지난 분기에 3.5% 평균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그렇게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 속도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개선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호조가 계속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직접 연결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동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그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5만 개가 이번에 거의 수치가 예상 수치도 거의 25만 개 비슷했는데 그거에 더블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충격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 실업률이 3.5냐 그리고 실제로 뭐 3.4냐 이거 가지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리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그건 좀 과잉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망 부문에서 개선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이미 미국 재무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게 몰랐던 악재냐 이것이죠. 몰랐던 거는 재무부가 모르거나 페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시장이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몰랐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야 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정책 위반자들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옐런 의장, 옐런 의장이 아니죠. 재무부 장관이 됐죠, 이제는. 그래서 재무부 장관 말씀하시기를 이 노동지표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은 그렇게 실제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코멘트를 오늘 새벽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몰랐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이 괜히 놀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월 달에 이 주식 시장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지표들 관련해서 좀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과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시장도 좀 놀라기도 하고 또 그게 또 과민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 지표가 좋으면은 왜 시장이 내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동 지표가 좋으면 당연히 인컴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수입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많아질 테고 그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또 키운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나빠져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노동 지표가 좋아지면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 개념인데 그렇다면 소비가 진짜로 인플레이션을 키웠느냐? 팬데믹 이후에 진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그거를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12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오늘에야 지금 말할 기회가 생기는데 오늘 꼭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지표의 악화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노동지표가 악화된 것은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노동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강화시켜서 시장의 악화 요인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쪽 세로축이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이고 이쪽 가로축이 소비 증가.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초까지 그리고 그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인데 소비 증가율은 그냥 2%대 안팎으로 유지됐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2% 안팎의 소비는 과거 여러 해 동안의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22년 9월하고요. 2022년 10월하고 2022년 8월을 놓고 봤을 때는 소비 증가율은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6%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2022년 초까지 하이 인플레이션을 유지했었던 것이 오히려 많이 낮아진 것이죠. 3, 4%대로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소비가 적었을 때 오히려 하이 인플레이션이고 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정책을 여태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페드가. 하지만 우리가 페드가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거나 우리가 페드를 비난하려고 이 표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비 쪽을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상관관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인플레이션이 소비 때문이라기보다는 공급 쪽에서 생겼었던 거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원자재나 상품 쪽의 강세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현상임이 또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캐치해야 될 것은 이 자료가 맞네 안 맞네 패드가 잘했네 못했네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패드가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을 볼 때 이 소비 지표를 과연 얼만큼 비중을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CPI 지수나 PCPI의 악영향이 많이 줄어들 테고요. 그러니까 CPI나 PCPI가 좀 높게 나와도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었던 악재보다는 많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지표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강화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 같은 그런 강도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 조정은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런 변화되는 것을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기간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를 놓고 이런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페드의 어떤 스탠스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그런 흐름 자체도 우리가 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이코노미 클럽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러한 근거 백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전에 이번에 페드 미팅 때 나왔었던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아마도 시장의 조정 이번에 내린 것만큼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쪽이 더 안정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채권 매수세는 아마도 오늘 밤에 그러한 안정된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오늘 밤에 좀 예고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또 다른 발언에 좀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표님께서 최근에 조정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가 반영되면서 이 나타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기간 조정 이후에는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국채 시장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워낙에 좀 많이 내렸습니다. 국채 쪽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채 쪽이 흔들리면 지금은 모든 자산 시장이 국채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곧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뜻하고 제가 이번 2분기 국채 발행 증가량에 대해서 그 페드 미팅 전후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은 막대기 이것이 이번 해 2분기에 미국 국채 발행 증가량입니다. 지난 3분기는 거의 5천억 달러, 분기당 5천억 달러가 이상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랬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수량을 보니까 2,78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국채 발행 이 양이 확정이 될 때 이 3달 동안 눌려왔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정 공개되면서 페드 미팅 결과하고 더불어서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국채 발행이 점차 증가량이 좀 감소가 됐지만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재정 적자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국채 발행량은 예년보다 늘어났고 전분기보다는 줄어들었고 하지만 재정 적자는 그대로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쪽은 우리가 좀 더 강한 시장을 볼 수가 있다는 요인 중에서 이걸 하나 꼽고 싶고, 지금 오늘, 내일, 모레 국채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제일 큰 막대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오늘부터 나타나는 유동성의 좀 압박 같은 요인들은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 특히나 목요일은 우리 옵션 만기까지 껴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긴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 조정은 향후에 좀 더 길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을 즐기기 위해서 매수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기 조정이 종종 나타날 때 좀 중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분기는 이번 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점, 유동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큰 흐름은 1월 초의 흐름하고 크게 변화되지 않고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품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오늘장, 내일장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금 이후 마감 민박 60배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